네. 자, 오늘은 그러면 락강이죠? 지크 락강입니까? 자크 락강이죠. 자크 우리 락강. 자크 대리어와 예. 자크 대리다. 음. 자크 대리어하래. 예, 프랑스 성에서 가장 김씨 크는 같은 성이라고. 김씨, 예. 이씨, 박씨 뭐 이런 철학자들 이름 중에 자크 성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크 심리학적 락강을 측면에서 보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철학에 대해서. 본래 이 사람이 그 아까 지금 목사님 그 정신분석학 얘기를 하셨는데 정신분석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다 이게 의학 분과였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학, 생리학, 생물학 그랬는데 이 자크락강 이전에 프로이드에서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의학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왜 철학 얘기를 하지? 뭐 존재, 주체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고 의아해하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정신분석학계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정신분석에 유용하다. 이런 어떤 흐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심리, 그러면 우리 보통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철학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네. 이성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뇌의 분석이라든지 뭐 이성적 사고라든지 그 전까지는 마음 그러면 이렇게 가슴을 짚었는데 이제 심리 그러면 이제 뭔가 그렇죠. 머리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게 이 정신분석이라는 용어가 프로이드 때보다도 이 라칸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조금은 자연스럽게 용어가 정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정신분석학자다 이런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원래 이런 용어가 쓰이기 이전에는 모두 다 정신의학자 그리고 정신의학이더라고도 표현하기도 않고 그냥 병리학자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됐다가 그전에 마술사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예. 그랬다 정신의학 그 다음에 정신분석 그래서 처음엔 이게 반발이 많았대요. 정신을 어떻게 분석하냐. 예, 사람의 이런 어떤 마음 갈래나 뭐 이런 이성작용의 뇌작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근데 무모하리만치 그거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바로 락강이다. 그래서 이 문제적 인물이라고 불려요. 이게 지금 나중에 요거 구글에서 사진 보시면은 되게 이게 패셔너블해요. 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사람 네. 목사 아들 아닙니까? 네, 목사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개신교인이고 성경을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이론의 성경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뭐 잘생겼어요. 네. 오늘은 빠지지 않는 네, 이 외모로 취하는. 기트겐슈타인보다는 조금은 약간 약간 좀 찌질해 인물로 치면 보이는데 지금 누가 네. 1위입니까? 자크 데리다. 네, 데리다 최고예요.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한 3위 정도가 데리다가 되지, 락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을. 예. 한나 아렌트가 종합적으로 1위가 예. 아닌가. 그리고 죄송한데, 요 나비 넥타이, 요거 시그니처예요. 락강의 시그니처. 근데 요거 많이 한국의 심리가들이 요거 따라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TV 나올 때 나비 보면 넥타이. 심리학자들이 나비 예, 요거 넥타이 이렇게 하는 메고 사람들은 이렇게. 락강 라인인 거죠. 네, 락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철학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권유로 이제 의학했는데 의학에서 그 아주 전형적인 예죠. 그 세부 실습인가? 그거 하는데 자기는 피를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정신과로 빠졌어요. 정신병리학 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 1930년대에 그 쉬럴 리얼리즘이라고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듀샹의 뭐 변기통, 그 다음에 뭐 샤갈 이후의 세대들이 녹아내리는 시계 막 이런. 예, 르네 마그리트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행됐고, 예, 그리고 시인들도 이제 막 이상한 난해한 시 쓰던 시기였거든요. 그 엘리어트라든지 예이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행했던 시대에서 이 사람들 사롱에 맨날 주로 가면서 의학은 게을리하고 무의식의 정신세계로 이제 관심을 가졌죠. 프랑스의 사롱이라는 문화가 사실 지금 우리 같은 문화예요. 이렇게 많아서 커피 마시고 주제에 얘기하는. 대해서 같이 논하고 얘기하고 시도 있고. 근데 이제 의사들끼리 있는 모임에 가지 않고 락강은 화가 뭐 글 쓰는 사람들 여기 가가지고 그냥 기웃기웃거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요. 아 그러면 어디 시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의아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네. 근데 안 얘기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프랑스의 이런 철학자들이 정말 우리가 알만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프랑스라는 데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프랑스의 지리학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사람 문화라든지 그렇죠. 결국 사람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저는 한국에 없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문화들이 생기면 결국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탄생한다라고 네, 그거 진짜 생각하기 잘 때문에 말씀해 우리가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주목사님과 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 세대에는 각자 예, 계속 새끼를 치게 되면은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인물들이 나오겠죠. 제일 기대되는 오늘 지성이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웃기웃 거려야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다음에 36년에 이제 여기가 제일 유명한 저명한 파리 정신분석학회.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출범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의학에서 정신분석학이라는 얘기를 세계 최초로 아마 사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해서 프로이드의 열렬한 추종자로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프로이드가 이거를 출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프로이드가 이상한 사람이다. 조금 공상과학 같다. 이제 이런 어떤 비난을 좀 받고 있던 시기여서 그렇죠. 이 락강이 거기에다가 막 기름을 부은 거죠. 프로이드야말로 정신분석학의 거두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이드는 사실 네. 이제 이 아주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성의 문제를 이 네. 정신분석적으로 그렇죠.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리비도라는 거야. 이 그러니까 팔로스다. 이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모든 거를 죄송한데 남근의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한 거예요. 페니스 중심주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파리나 이태리에서 그때 초기에 영화 산업이 시작할 때 그런 영화들도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아방가르드한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죄송해요. 설치는 그 바람에 1953년에 이 사람이 회장이 돼요. 여기서 회장이 된다는 건 대단한 저명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6년에 가입했다 53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10 몇 년 동안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회장이 됐겠냐. 그러니까 락강의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인품이 됐죠. 좋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아니 뭐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을 인품이 좋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나중에 뭐 막 승질 내고 나가고 막 자, 이러죠. 이거 보세요. 6개월 만에 자 회장이 됐는데 꿈에 그리던 회장이 됐는데 6개월 만에 교육 방식으로 인한 갈등으로 탈퇴해요. 자, 이게 이단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 방식이 이상해. 이거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상하지만 되게 매력적이에요. 교육 방식. 자,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를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서 락강과 락강이 추종자들이 여기를 탈퇴해서 이른바 프랑스 정신분석학회를 차려요. 다른 거를 처음엔 파리였다가 양쪽을 했군요. 우리는 파리에만 만족하지 못한다. 이 락강이 좀 이렇게 허세가 있어서 프랑스 정신분석학회. 그 다음에 나온 나중에- 사람은 이제 세계 정신학회로 가겠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폴 리케르. 폴 리케르가 이제 세계 정신분석학회. 네. 역시 목사님 예견이 락강보다 더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 추종자들이 이때 엄청 많았대요. 락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 거의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 락강을 락강교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도 이제 락강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락강교 교주라고, 교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파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지 않고 세미나를 해요. 이것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락강이 대학교에 가서 공간을 빌려달라고 해요. 얼마를 줄 테니까.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이력이 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게 뭐 이 사람 문제는 없겠다 해서 그냥 세미나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아니라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미나를 있어요. 수업하면 좀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미나가 그냥 막 엄청 모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칸트가 저리 가랄 정도였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제 하술이 좋았나 봐요. 예. 이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뭐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격정적으로 매료가 됐다. 근데 뭐 이제 이런 얘기. 그 여기는 안 나는 모르겠는데 네. 학회에서 사실 이제 자기 주어진 발제 시간이 있는데 그걸 네. 너무 넘겨버려서 학회에서 네. 좀 제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회를 탈퇴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너무 비판적이고 뭐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이끌어요. 이 세미나가 언제까지 되냐면요. 79년까지. 이게 무려 한 20년여 가까이 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니까 매주에 한 번씩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모임하잖아요. 월요 모임. 이런 것처럼 세미나를 계속 한 거예요. 한 번 하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이렇게 이끌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에클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세미나 책도 이게 목사님 주 목사님하고 좀 비슷해서 락강도 책 쓰기를 지독하게 싫어했대요. 책을 내는 거를
저하고 좀 다르게 저는 막 왜냐면 무조건 책을 내는데 근데 저도 좀 그런 두려움인데요. 네. 언어로 나왔을 때 네. 내가 생각하는 언어와 읽는 독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네. 다르게 오해가. 해석되는 것에 대한 이제 네.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 책을 내기 싫어했는데 그의 추종자들이 이거 내셔야 됩니다 해서 세미나에서 했던 락강의 말들을 모아서 에클이라는 책을 냈고 그 에클이라는 책은 한국에서도 거의 경전처럼 읽혀요. 정신분석학회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자, 이게 이제 락강에 대한 약간의 설명인데 그 항상 동료 학자들과는 계속 충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자, 분석법 중에 락강의 차이가 뭐냐면 락강은 정신 분석을 치료 목적으로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있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인데 이제 상담의 목표나 심리의 목표는 그 사람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이른바 의학적 불분열이죠. 그렇죠. 의학이라는 목적 자체가 사람을 고치는 이렇게 고치는 거다. 근데 락강의 생각은 그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전의 의학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정신 이상이 있다 이러면 정신 이상의 비정상성을 정상성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본 건데 락강의 생각은 그 정상성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 신학적인 거죠. 예. 그걸 누가 정상이라고 규정했느냐. 그리고 그 정상의 폭력 때문에 오히려 비정상의 저항심이 생긴 거 아니겠느냐. 그게 락강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하연 씨가 저항적이다. 정상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저항적이다라는 것은 이게 왜 맞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석학의 목표가 템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들이 일단은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갈린대요. 락항의 이야기를 원래 전형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는 더 자기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더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마치 이런 네. 거죠. 말씀을 네. 어떤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명료한데 네. 근데 이 목적 의식을 제거하고 네. 그냥 말씀 자체 네. 라고 하면 이제 좀 이따 거울 이론이 나오겠지만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냥 보이는 이렇게 되면 미치는 거죠. 뭘 그렇죠. 정확한 해답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 맥락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렇죠. 신학적 맥락이 상당히 많이 함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조금은 유의미하게 봐야 될 학자다라는 게 여기에 나온 거죠. 치료가 목표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간이 갈렸고 근데 내 정신이 더 성숙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떠났던 사람도 많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제자들이 좀 많았고 근데 그거를 경계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어떤 목적성이 없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석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게 이 사람의 조금은 문제적 인물로 띄워지게 했다. 사도 바울과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되게 묘한 게 1980년대에서요. 락항이 스스로 이걸 해산시켜요. 이 세미나를. 보시면 프로이드 학회와 세미나가 같이 연동됐는데 자기가 스스로 프로이드의 이론을 추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1년 후에 죽어요. 예, 혹자들은 조금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뭐 지병으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탈퇴한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진 것 같은데. 스스로 자기 이론에 뭐 갇힌 건지 근데 이럴 수 미궁에 있을 갇힌 것 같아요. 건지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그게 같아요. 괴리감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게 이제 좀 나타나다 말년에 그걸 극복하는 모습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을 혁신하고 저항을 네. 해서 글로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네. 혁신에서 맛보는 걸로 인해서 음, 굉장히 거기에 성취감이 있죠. 그렇죠. 근데 락강은 보시면 알겠지만 남하고 비교되는 거 혹은 자기가 대표해야 되고 이럴 만큼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사람이 혁신의 어떤 성취감을 맛보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이 혁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오랜 시간을 가게 되면 혁신의 그 성취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이룬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계속 왜냐하면 혁신이 아닌 것들은 늘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성취와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분석을 잘하셨습니다. 자, 이 거울 단계 얘기가 락강의 이 대표적 이론인데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비판도 잠깐 볼게요. 요것도 좀 들어봐야 돼요. 이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인데 락강이 자꾸 수학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솔직히 뭐 미적분 용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거죠. 앨런 소칼이 수학자를 겸행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적 개념을 남용했다 락강이. 그래서 락강을 습자지 지식군이라고 칭해서 요게 나중에는 프랑스에서는요 정치적으로 토론을 할 때 상대를 비판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토론할 때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해요. 습자지 지식군이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옳다 뭐 이래가지고. 락강이 예. 그 책을 쓰기 싫어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책을 냈잖아요. 근데 그 내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의도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써버리자. 네. 굉장히 유사하죠. 예. 네. 그렇죠. 습자지 뭐 트레이싱 테이프. 예, 트레이싱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차드 도킨스는 락강을 사기꾼인 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전문가 용어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고등 사기꾼이다. 이 도킨스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도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이 사람 항상 그거죠. 신의 유전자인가 그거 쓴 사람. 예, 유물론자인데요. 뭐 자기 이 사람도 뭐 별로 잘난 거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락강이 조금 실망했던 건 이 촘스키는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대요. 이 노엄 촘스키가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사회학자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진보주의자고. 근데 락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팔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이 사실은 자기 예. 말년에 예. 동력을 잃게 되면 아마 많이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 촘스키와의 이 결별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이 로스탕도 락강을 사이비과학자라고 이제 횡설수설이다. 참 이 한 학자가요. 이 정도의 이런 극단적인 평을 듣는다는 게 참 데리다도 이런 표현은 안 앞뒤 들었거든요. 안 맞는 물건. 예,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비난을 이렇게 받았던 락강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됐냐. 우리가 사실 옛날에 크리스테바, 그 다음에 그렇죠. 주디스 버틀러, 페미니스트 다 공부했었잖아요. 다 락강의 후예들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정신분석학 혹은 네. 철학계의 고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흐가 처음에 나타나서 그 합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 괴상한 이랬던 것처럼 약간 그런 분야의 전문 그렇죠. 분야의 고흐 같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락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락강을 조금 매도하게 만든 지점도 있다. 왜냐하면요, 락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락강의 글들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성지순례 그런 거 있잖아요. 성지순례 해야 된다. 그 락강을 성지순례 안 하고선 정신분석학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인 거죠, 한마디로. 한국에도요 지금 이런 논쟁이 되게 심해요. 이진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심리학회에서도 락강이냐 반락강이냐 이 논쟁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백모시기 교수가 락강 자기 전문가라고 자임했다가 대대적인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물러났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심리 분석한답시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그 유명한 인물. 그런 사람들이 락강을 망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락강식으로 한 거야. 그뭐 사이코 드라마 그거 그렇죠, 아시죠? 그 우리 학교 맞아요, 교수예요. 네. 예,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 하다가 이상하게 실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요. 바이블 드라마.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과학적 기반이 부재하니까 환자들을 돕는 것보다 해를 끼친다. 그리고 락강을 너무 추종한다. 그래서 락강 컬트 락강이다. 락강교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매도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크리를 마지못해 출간했다. 그러니까 책이 별로 없어요. 이분. 본인이 저기 한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뭐 별로 학문적인 게 이제 막 박사학위도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무시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락강은 가장 중요한 정신분석학 중에 한 사람이다. 제가 너무 이렇게 열을 올려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락강을 좀 근데 락강은 제가 좋아하는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락강은 이렇게 현상에서의 사람들과 관계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비난이라도 받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융을 보면 알겠죠. 융은 완전히 신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 쟤는 더 이상 이거는 종교지 심리학이 아니다. 아, 맞아요. 그 이렇게까지 얘기는 되니까 융은 종교로 갔죠. 사실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사라져요, 이렇게. 마치 톨스토이가 말년에 기독교 문학을 쓰면서 아, 쟤는 이제 문학의 영은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얘기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언급하면 한국에서도요. 락강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냥 종교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융처럼 그냥 융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락강을 뭔가 학문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라캉을 이렇게 문제적 인물로 만들었을까라는 이론이 이거 딱 하나예요. 이 미러 이론. 미러링인데 거울 단계 이론은 이론. 여러분들이 약간 맛배긴 했어요. 우리 그 상담 예배 드릴 때 긍정의 거울, 무슨 거울 하면서 이제 네. 거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는 그냥 그 겉면에서만 살짝 건드렸는데 네. 이제 그 거울 이론이 여기에 네. 이제 좀 포함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라캉은 에고와 슈퍼에고의 프로이드 이론을 그대로 따랐어요. 자아와 초자. 근데 라캉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에고의 인간은 6개월과 18세기가 이제 유아기죠. 이제 1살 남짓인데 이때 유아기 때는 자신이 비추는 거울을 통해 그 판타지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에고가 형성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체가 아니라 오인 주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춰진 걸 예. 보면서 그게 진짜인가? 그러니까 라캉이 볼 때에는 솔직히 인간은 그 주체를 처음부터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에고가 거울에 비친 나를 통해서 저게 나구나. 그러면서 거울에 비친 나는 이게 안정적 중심으로 인식할 만한 착오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 저게 나구나. 그래서 이게 보시면 거울 단계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스스로 인식하는 주체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게 없다. 그렇죠. 근데 거의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보면 네. 비춰진 나 그렇게 인식하는 세계도 네. 사실은 라캉은 현상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현상의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도 네. 현상의 산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의 산물로 된 거는 네. 이게 진짜일 수 없다. 예, 진짜 주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캉은 그 진짜 주체가 아닌 것을 프로이드가 초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프로이드 이론자는 또 논쟁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를 잠깐 얘기할게요. 프로이드는 초자를 또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냐면 리비도에서부터 찾아요. 네. 근데 라캉은 그 리비도조차 거울 이론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거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와 사실은 되게 충돌해요. 오히려 프로이드를 되게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슈퍼에고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라캉이 얘기하는 현재 우리가 쓰는 주체라는 용어는 언어의 상호작용 밖에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의 이제 억압인데 언어의 상징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유아기 때 느꼈던 거울의 자신의 주체를 회복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시르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기와 기표. 그래서 결국은 이 라캉은 이 언어의 세계라는 게 사실 기표의 세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자아적인 주체를 찾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처음에 6세에서 18세 사기의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해서 주체가 자신을 자신으로 보지 못하고 타자를 통해서 비춰진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거울로.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쓰여왔던 사회가 합의했던 언어의 세계, 그거를 이제 상징 질서라고 얘기해요, 라캉이. 그 상징 질서로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체제에 편입되는 그렇죠. 그 사회화지. 안에서의 안정감으로 그걸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주체로 이제 동일시하는 그렇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배고플 때 예. 엄마가 웃어주면서 밥 주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렇죠. 이때 이미 다 예. 섭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징계. 그래서 그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서 안정감을 느끼고 주체를 회복했다라고 믿었는데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바로 이 억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진짜 주체는 억압된 상태로 계속되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러면은 무의식 네.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무언가가 존재해야지만 그렇지. 이런 생각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결국엔 진짜가 있다라는 거지. 종교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빠져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왜냐면 예. 억압된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서 인지할 수 없는 세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억압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엄된 세계가 있다. 근데 그 선엄된 세계와 무관하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욕구, 실질적 욕구가 갖게 되는데 그 욕구가 거울에 비춰지면서 타인의 욕구와 오인을 일으키고 그 타인의 욕구가 곧 나의 욕구라고 오인을 일으킨 다음에 상징 질서 안으로 편입이 돼서 진짜 내가 갖고 있었던 주체는 사라지고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규정된 주체만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괴리가 일어난다. 원래 있었던 나의 주체와 상징 질서 안에서 있었던 주체 사이에 억압이 나타난다. 그 억압이 어디에서 분출이 되느냐? 바로 무의식 세계에서 분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라캉이 정신분석을 접근할 때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라캉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무의식에 억압된 언어가 아닌 언어들이 쏟아져 나온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을 존중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거를 비정상 언어라고 이해한 거잖아요. 상징 질서가 아닌 것들을 얘기하니까. 근데 락항은 그게 바로 억압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쏟아져 나온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락항의 꿈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적으로 해석하는 꿈 해석이나 아니면 프로이드가 해석하는 꿈 해석. 만약에 프로이드는 내가 어저께 집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은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성욕이 억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락강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 집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요. 근데 그게 주관적이니까 문제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락항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이런 억압성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뭔가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이론을 나오게 했겠지만 그렇죠. 프로이드보다 프로이드는 또 이 현상의 삶을 봐도 이 리비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하현준 선생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게 락항이 신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건데 전제를 하는 게 인간에게는 언어라는 질서로 규정할 수 없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죠.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분석이 되냐? 그렇죠.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는 거죠. 분석할 수 없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인간의 주체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상징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이때 주체는 정체성을 지닌 나로 이제 기표를 차지하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진혜 대표님이 계시면 이진혜 대표님이 이름을 부여받잖아요. 그게 기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표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어디 소속이고 뭐고. 근데 락항이 볼 때에는 그 소속으로서의 나는 기로의 접근이 금지당한다. 기의가 뭐냐면 진짜 나. 예. 진짜 나는 이제 잃어버리고 그냥 이 사회 현상 안에서 규정받은 나로서 인정받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로의 접근이 차단된 채 그럼 그 기가 이제 이른바 부유한다는 거예요. 떠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누적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술 행위는 그러므로 그 부유하고 있는 누적된 무의식적인 감각들을 끌어올리는 행위다. 캐치하는 거죠. 네, 음악, 미술 그리고 예술 활동 전체, 텍스트는 그게 락항이 본 거예요. 결국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트교회가 괜히 아트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아트교회가 이론을 추구하는 건 바로 갑자기 그거죠. 교회의 정체성을 여기서 끌어낸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저는 사실 뭐 어제도 내가 목사님께 얘기했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은 저를 딱 보면 문화선교에 앞장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문화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문화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죠. 맞아요. 왜냐면 문화를 통한 자기 존재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트교회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예술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여기 띄어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자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그 중간에 마치 콩이 메주가 되는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띄어 올릴 때 다른 차원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락항이 얘기하듯이 다른 차원, 다른 존재, 선언적으로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술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자극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의 아트교회지, 그 삶이 예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사실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존재를 발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다분히 락항적이죠. 네, 락항적이에요. 자, 이 락항적인 거를 제가 이 세 가지, 이거는 락항의 대표적인 구분인데 요거를 잘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세 가지로 나눠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게 이제 락항이 얘기하는 세 가지 세계관인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상상계가 이제 18개월에 유아기 때 형성이 되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 거울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과 기만으로 사물 감각을 익힌다. 이게 되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아이가 이걸 만진 건데 이걸 내가 만졌다라는 생각보다는 타자에게 비춰진 것으로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감각을 가진 건데 이 감각을 나의 감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끔 인도된다는 거죠. 이게 상상계.
그래서 이 불안감이 있어서 자기중심적 관계를 맺어요. 그 자기중심적 관계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자기중심적 관계가 이 라캉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 자기중심적 관계가 나르시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래적으로 자기중심적 관계가 나르시즘이 사실은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 아이가 자기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엄마를 찾으려는 욕구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내 감각을 찾으려는 그 원초적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본질적 욕망인데 그 본질적 욕망이 그런데 계속해서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오류라고 보고 이 자기중심적 욕망이 자꾸 이 상징계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제가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왜냐하면 락강이 이것 때문에 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 관계 때문에 나르시즘이 생겨서 그 나르시즘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상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상징계 때문에 주체가 진짜 억압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락강도 여기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실 지금 네. 여기 유아기부터 이렇게 나오지만 네. 우리도 다 겪었지만 네. 사춘기라는 그 시기가 네. 결국은 그 안에서의 괴리감과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네. 이제 폭발해서 가장 정점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아 그리고 병적인 나르시즘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라캉의 에크리에 조금은 실수적인 부분이 있다. 여기서 볼 수 있고 그건 아마 신앙적 감각과 조금 괴리해서 방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적인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잠깐 들어와서 설명을 해보면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라캉이 조금은 짚고 있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도 그렇게 빠지면 종교로 갈 걸 아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르시즘과 동일시한 것 같아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상계에서 진짜 주체로 갈 수 있는 사실은 자기 감각의 훈련일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자기 감각의 훈련이 어떻게 억압을 받냐면은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또 훼손이 돼요. 이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어머니를 찾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뭔가 무조건적인 어떤 제공을 통해서 아이에게 타인의 욕망을 오히려 학습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상상계에서 훼손이 되고 상상계의 훼손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은 상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해요. 근데 이게 회복이 사실은 반쪽 회복인 거죠.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고 교육을 배워서 문화 규칙에 들어가서 주체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주체가 진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이 바로 타자의 언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징계로 들어가면서 자기 주체성을 잃게 되는 학습은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체성을 포기하고 비주체성을 선택해서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실은 인간에게 발동돼야 되는 거는 이 그렇게 심화되는 현상에서의 갈등들이 사실은 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너무 순응해서 이리로 넘어가서 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코스를 밟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무서운 건 이 언어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타자와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타자와 소통이 불가능해지면은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게 심리적인 게 중요한 게 만약에 저희가 다 있는데 우리 유진여매님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야한 얘기를 해. 리비도에 대한 얘기 막. 그렇죠. 막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이상해. 이러고 왕따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타자와의 소통이 불가함을 느끼죠. 그때 그러면 유진여매님이 만약에 상상계에서의 회복된 주체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나르시즘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채널을 만드는 건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 소통 불가능에 대한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다시 편입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이나 이제 감정적 체계의 흔들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2차 소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소외는 뭐였냐면은 상상계 안에서 내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나르시즘. 거기서 1차 소외가 일어난 거고 2차 소외는 언어를 통한 상징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언어가 언젠가는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낯선 나라에 가게 되면 인선 씨나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타국에 이제 있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뭔가 소통이 안 된다라는 그 불능의 상태 때 나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완전 장애자인 줄 알았죠. 네, 그 소외. 처음에 저는 그 캐나다 갔을 때 제가 정말 치킨을 좋아하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가서
이 뭔가를 시켜먹지 못한다는 이 네. 자괴감.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연습을 그러니까 해서 같이 소통되지 갔는데 않는 거에 대한 그쪽에서 무서움. 가든 하고 네.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네. 아 이건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네. 이거 땡큐 이러고서 예. 나왔어.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치킨 한 쪽을 못 시켜 먹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혼자 못 나가. 맞아요. 저도 여행 갔을 때 딱 음. 처음 숙소에서 눕자마자 네. 로마에 내려가서 숙소 가다가 새벽에 네. 눕는데 나 이러다 죽으면 우리 가족도 나 죽은지 모르고 이 맞아요, 세계에서 맞아요. 그냥 사라지겠구나. 저도 그냥 똑같은 생각했어요. 여행 갔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참. 정말 더덥다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혼자 가는 여행에 또 미덕이 그런 면도 있어요. 자기의 뭐 감정적 고독을 느낀다기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존재만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거. 그러니까 좀 의도적 소외를 일으키는 방식도 좀 그렇죠. 필요한 건 근데 있죠. 우리가 지금 네. 철학이라는 네. 이론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기를 하는 이유도 아 이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특이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네. 오히려 그런 특이점 우리가 네. 갈등되는 그 상황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으켜서 네. 그 일으키는 사이에서 성광처럼 비치는 예. 참 세계 진짜의 그렇죠. 세계가 뭐지? 네. 라는 거를 의식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방식에서는 이게 락항의 용어를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외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자, 유아계 때도 상상계에서 텍스트를 보면 잠깐 성경 얘기로 돌아와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부모한테 되게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도발, 신에 대한 자각 이런 거라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내 상상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자기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사춘기가 좀 빨리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 나르시시즘. 락항의 그렇지. 예, 락강으로 그렇죠. 보면 나르시시즘인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주체 회복에 대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차 소외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어라는 사회적 질서를 계속 빠져나가요. 보면. 왜냐하면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디자인이 있는데 거기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주목사님처럼. 주목사님도 뭐 이거 같은데 또 거기가 있어. 뭐 이런 거죠. 2차 소외를 즐기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즐긴다는 네.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그 소외가 오히려 안정감이고 내가 어딘가 딱 소속됐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의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그런 딱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거에 딱 예. 들어갈 때 이게 뭔가 네. 내 옷 같지 않은 예, 그래서 네. 그런 게 주체성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약항스럽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꾸는 꿈도 제가 가끔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주체적인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저는 사회적 꿈에서 주체가 이제 아니라 커요. 바로 이렇게 이탈된 주체. 네. 예. 굉장히 보통 꿈을 보면 나중에 한마디만 들으면 제가 꿈을 좋아하는데 보통 계단을 내려가거나 하거나 좀 순차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꿈을 보면은 갑자기 순차성에서 끊겨. 네. 계단 내려가다가 네. 갑자기 공간이 네, 바뀌거나 저는 날아갑니다. 예, 뭔가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의지하는 대로 꿈에서 사실은 네. 그게 파괴가 돼요. 네.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지성 씨도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꿨던 꿈들의 파편들을 적어봤을 때 시공간을 너무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러면은 지성 씨 안에 진짜 주체가 많은 거야, 솔직히. 저는 예. 이 근데- 농담이지만 예. 최근에 저의 네. 태몽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냈어요. 네. 우리 신혼임 날 때 그게 몇 년 전, 20여 년 전에 꿨던 꿈을 네. 너무 신기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네. 최근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가 해석해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죠. 꿈하고 신화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내러티브니까 이게. 그 신화도 상징계의 어떤 또 실제적인 입장이니까. 꿈도 계속 네. 적다 보면 나만의 네, 신화가 그 나와요, 그거죠. 그게. 예. 실제계가 바로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는 재현이 불가능한데 언어와 언어 밖에 있는 영역. 이게 바로 이제 이 락항이 얘기한 아주 독특한 이거를 오히려 락항이 실제계라고 얘기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실제냐? 실제는 현상이지. 근데 락항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이 에클이 얘기할 때 1단계, 2단계는 그래도 프로이트주의자라든지 뭐 사람들이 조금은 용인해 줬대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상상계, 상징계. 사실 프로이드에서 약간 음. 범위만 줄였다 넓혔다가 네. 그냥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원초적 차원이며 도달이 불가능하다. 욕망 충족 불가능성의 근거다. 이게 바울 표현하고 거의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도달할 수 없지만 실제계는 그렇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인간의 존재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계속 충동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언어나 세계나 사회나 관계로는 충족이 안 돼. 근데 계속해서 그게 일어나. 자,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 충족 불가능성. 영적 근거를 되게 학문적으로 잘 표현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락강의 중요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예. 신학적 용어들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기독교라는 그 네. 문화 속에서 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 학자들이 가지지 않는 개념이나 언어들을 정의를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학문 세계로 음. 들어오니까 굉장히 학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 용어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욕망 충족을 얘기하면서 라칸의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히려 우리들이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다. 그리고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 안에는 그러니까 상징 질서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분명히 주체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추동력이 있다. 근데 그 추동력을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는 다 기표가 되어 있는 물질 세계를 소비하거나 물질 세계에서 자기가 소비당하는 것으로 그냥 충족시키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예. 자아죠. 그러니까 미치광이라는 거죠, 이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제가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욕구들인데 그걸 갖다가 보여지는 기표로 다 소비하면서 내가 그걸 채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직물적으로는 만약에 차를 샀다, 뭐 명품 백을 샀다, 옷을 샀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애인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소외된 것 같아서 애인을 사귀었다. 가족이 없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 자녀가 없는 것 같아서 소외됐다. 아이를 낳았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내재되어 있는 그 계속되는 추동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기표 안에 자기를 함몰시켜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미치광이라고 락항이 얘기한 거죠. 극단적인 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장난감을 줄까 100만 원짜리 줄까 네. 그럼 당연히 100만 원짜리를 거절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근데 야 그렇지. 이거 100만 원짜리 장난감 몇 갠데 네. 이미 학습돼서 이거에 네. 같이 매김되어 있는 사회 구조 안에 들어있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자폐라든지 네. 아니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의 사람들은 네. 이런 부분들의 갈등과 상징기가 여기에서 학습되지 않은 구조 상태에서 네. 그런 부분의 갈등을 표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싫어, 음. 아니야. 음. 그리고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게 음. 훌륭한 건데 싫어라고 얘기하고 하는 자기 내면의 어떤 세계가 분열적인 이 네. 갈등이 음. 밖으로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표출 못하는 사람이 네. 장애인 거죠. 네. 네. 그렇죠. 그걸 상징 질서라는 건 안으로 그냥 편입시켜서 억압시키는 게 마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됐다라고 미화시키는 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공명심으로 그 기의에 억눌린 걸 해소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사람들이 말하는 천박하다고 말할 정도로 소비사회에서 자기를 소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돌고 있다. 이게 락항의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락항은 정신분석에 상담을 오면 이 사람들을 환자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을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예, 새로운 가능성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러니까 미술치료의 락항은 일반 미술치료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미술치료는 그림을 그리면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해요. 예, 당신이 지금 불안정한데. 그러니까 가장 일례를 오늘은 제가 이 치료 얘기니까 좀 얘기를 드리면 가장 예를 들자면 사람한테 학생한테 청소년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너가 어디 있는지 너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일반 미술치료에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너는 지금 바탕이 불완전한 상태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락강의 분석에 의하면은 너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아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넌 아직 현실성에 물들지 않았구나. 네, 그렇죠. 아마 이삭 씨도 아마 자기를 그림을 그려보면 락강적 해석에 더 치우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 좀 네. 그럴 수 있죠. 왜냐? 예술가는 바로 이 실제계를 예민하게 포착해서 그거를 물화시키는 존재거든요. 작가면은 작품으로, 문학가면 문학으로, 그리고 미술가면 작품으로.
예술가는 그렇죠. 왜냐면 예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들과 같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습관이에요. 네. 왜냐면 내가 그러는데 쟤도 그래. 그럼 이건 예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의성이 현상 세계에서의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다른 지점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계속 만들어내는 행위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군가가 공감이 이게 딱 보자마자 이건 나무네. 이렇게 되면 이건 예술의 경지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게 예술의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락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현상하고 구별되는 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네. 훈련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자, 요 세 가지 이론들 말씀드리고 오늘날 도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 텍스트가 김석 교수님이 에클이 요거 요약 정리한 건데요. 이 김석 교수님이 조금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여기라기보단 조금 다른 관점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는 저는 현상하고에 좀 합리된. 하지만 에클이 원전을 해석한 저로서는 조금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자, 뭐냐? 그냥 간단하게 이번 별거 아닌데요. 욕구, 요구, 욕망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need, demand, desire 이렇게 나눠지는데 락항의 관점에서는 이 욕구가 원초적인 그 반응이라고 봐요. 욕구.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 충동이냐? 생물학적 충동 너머의 어떤 충동. 이제 그래서 상당히 신학적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묻는 상태. 이게 원초적 욕구예요. 니드. 그런데 니드와 디자이어 사이에 뭐가 개입이 됐냐? 이 요구가 들어와요. 디맨드. 근데 이 디맨드라는 요구는 어떤 거에 가장 많이 흡수되어 있느냐? 상징계. 그러니까 이 요구라는 건 뭐냐 하면 너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해. 근데 그 요구가 뭐냐면 사회적 질서에서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망이 타자의 언어라는 게 이 요구가 너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뭔가를 요구해야 돼. 그때 요구가 뭐냐면은 뭐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를 추구해. 그다음에 돈을 추구해. 사랑을 추구해. 감정을 추구해. 이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잘 살고 싶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 예,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 상태에 의하면 요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의 원초적인 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욕망이 할애가 돼야 되는데 요구와 욕망 사이에 상징 질서의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 욕구가 제대로 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망이 내가 채워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느껴진 것은 사실은 요구에 의한 충족인 것이지 진짜 욕구의 어떤 대화에 응해주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독교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그 내면 아이라고 성인 아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포인트를 잡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욕구라면은 그 욕구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구를 버리고 들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려면 예. 이거는 너를 그렇게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 예. 더 좋은 것들을 네. 기도해. 네. 그래서 뭐 칠성산이 뭐니 네. 천주교에서도 있는 교리적으로 네. 어떤 걸 해소하는 것들이 사실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요구에 있어서 치료의 기법에서 락항 치료와 솔직히 프로이드 치료나 아니면 일반 치료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트라우마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일반 치료에서의 조금은 이 노멀한 부분은 너의 유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너의 지금 현실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라는 트라우마 치료법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락항은 그거를 트라우마라고만 보진 않아요. 너한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이 트라우마와 사건이 약간 다른 게 이게 좀 더 정확하다고 사건은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너가 경험한 게 아니야. 되게 이론이 이상한데 만약에 제가 어떤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너의 사건이 아니었어. 이게 잘못하면 나르시즘으로 빠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는 내가 행동했던 그때 사회적 기준 안에서의 나의 발작이었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트라우마가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지배되고 있는 사회적 기율이 너를 억압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억압되는 이면을 보게 되면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치료가 돼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락항적으로 아, 들어가면 근데 치료라고 정의해 예, 놓은 치료는 정의를 되지 그 않지. 기준은 안 돼.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뭔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가 근데 이제 아니야. 한계점이 뭐냐면 피 같은데. 락항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수습이 안 돼. 예, 수습이 안 돼. 이게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철학을 하는지 그죠? 의학을 하는지 영적 모르겠어. 세계로 넘어가야 사실은 이게 그렇죠. 치료가 되는 이게 거죠. 영적 세계로 넘어가야지 네. 해소가 되는 건데. 근데 그 해소의 지점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현상에서 예. 계속 설명을 하려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치료가 락항의 되냐? 모순은 뭐냐면 이게 솔직히 우리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지점이구나라고 짚을 수가 있지만 락항이 볼 때는 락항은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니까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학 용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꾸. 무슨 그렇죠. 트라이앵글 이론, 뭐 직선, 리니어 이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어디서 수학자들이 볼 땐 아니 예, 어디서 가짜게 피타고라스를 운운하냐 이제. 예, 그런 거죠. 수학자들이 볼 때는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죄송한데. 여기서 나와 이런. 예, 그렇지. 그렇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죄송한데 저도 어저께 율법을 네. 설명하면서 네. 손전등 이론을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뭐 네. 손전등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래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락강 스스로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정신 분석적 시스템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락항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러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락항주의자들에게서 많이 아까 일어났다. 그 얘기했던 그 트라우마를 사건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네. 피해자면은 그게 치료나 어떻게 긍정적인 가능성이 근데 가해자면 있을 이게 때 문제가 생겨. 가해자면은 이게 도덕적 명피가 되는 괴리가 거죠. 예. 너무 심하게 그렇죠. 일어날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수습이 잘 안 됐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네. 그 예수님 같은 경우도 나는 비유로밖에는 말을 못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철학적으로밖에 이 얘기를 못한다. 왜냐면 네. 니네들의 세계가 현상에 지배받는 이성의 체계로 지금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 고쳐놓고도 네.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응. 뭐 이렇게 먹여놓고도 그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그 접점을 알려주는 건데 네. 락항도 사실은 이 세계를 넘어서지 네. 않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네. 자, 락항의 잡탕 정신은 여기에 드러납니다. 잡탕. 락항은 소시르, 프로이드, 야콥슨을 모두 데려와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오늘은 짬뽕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락항은 꿈은 결국 해석할 수 있다. 무의식의 메커니즘은 언어의 구조다. 그래서 무의식은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주의를 무의식에다 도입한 아주 혁신적인, 그러니까 정신 분석을 구조주의에다가 같이 맞물린 혁신적인 사람이 바로 락항.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저씨다. 구조주의 계열에 있는 네. 사람으로서 그렇죠. 지지합니다. 예. 근데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자체도 결국에는 구조주의잖아요. 그렇죠. 언어 근데 가지고. 프로이드는 이제 그거를 구조주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변적인 리비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리비도가 하나의 구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도그마. 그 사람한테 도그마. 프로이드한테 그게 그 음.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본인- 모든 건 본인들이 리비도로 환원된다. 근데 락항은 그건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소시르가 계열관계, 결합관계가 우리 지난주에 지성 씨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이게 소시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랑그가 있고 파롤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락항은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아, 상징계가 랑그구나. 그리고 파롤은 그 상징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콥스는 그런데 언어가 은유적인 규칙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내면 우리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네. 어떤 이론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네. 완성된 지점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네. 이 계속해서 있던 계단 중에 또 한 계단이 있구나 네. 라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라는 진화를 인식하면 되는데 네. 네. 프로이드도 그렇고 자기들 것이 깨진다라는 부분에 있으니까 락항의 저는 훌륭한 점은 어떻게 보면은 잡탕 이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자기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다른 것들을 단계를 네.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자기를 넘어선다라는 개념을 네. 이 자존심상에서 인정을 못하니까.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목사님 잘 말씀하신 게 소시를 넘어서는 지점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 소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소시르예요. 코스염 기른 사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긴 락항이에요. 네, 마음 좋게 생겼죠. 근데 사람이 되게 이상해요. 괴팍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세미나 때. 보면 사진 보면 뭐 그런 게 답답하니까. 나오는데. 네. 자, 이게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차이인데 소시르는 지난주에 기표하고 기가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다. 사과와 이 컵과 사실
컵이라고 불렀던 기표와 컵의 쓰임새인 기의는 아무 관계성이 없다. 근데 하나로 근데 결합이 되어 있다. 내가 규칙이다. 이걸로 뒤통수를 딱 치면 이건 예. 컵이 아닌 거죠. 예. 근데 락항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 되게 독특한 건데 락항은 기표하고 기가 붙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락항은 볼 때는 컵은 커피포트하고 이게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컵의 반대가 커피포트. 커피포트의 또 반대나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게 무슨 블루마운틴. 블루마운틴의 차이가 캡의 차이가 뭐 원산지. 그러니까 다 차이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가 기하고 결합되지 않고 기표는 끊임없이 기 위에서 미끄러진다. 이게 슬라이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진짜 주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영적 주체인데 그렇죠. 영적 주체를 기표는 건드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차이들의 이렇게 인연을 맺고 이게 불교로 말하면 연기 이론인데 자꾸 끊임없이 옆에를 대상으로 해서 기표는 기표가 주장할 뿐이지 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한다. 근데 이게 락강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훈련을 네. 예수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음. 예를 들면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거밖에 십자가, 생각을 못 해요. 고통. 근데 사실은 희생,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죄를 생각하면서 예. 구원을 보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음. 끊임없이 이 미끄러지듯 지금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 그랬는데 거죠 이게. 광주리 12광주리 남았다라고 하면은 제자들은 음. 광주리 이거 챙겨야지 이러는데 음. 이게 아니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결국 계속 그 훈련을 시킨 우리가 거죠.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오늘 성경 얘기하고 락하는 연관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기표적으로 해석해오지 않았냐를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회적 기준의 감정 체계가 있잖아요. 사랑한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내 편이다, 뭐다. 자, 이게 바로 상징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사랑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낸다든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산에 가버린다든지 사랑의 매죠. 예, 사랑해. 예, 갑자기 산에 가버린다든지 그리고 엄마하고 가족들이 왔는데 누가 내 엄마입니까 이러면서 엄마를 생간다든지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락항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은 기표에서 기표로 연결되는 그 자연스러운 연결 다발을 자꾸 커팅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기가 뭘까라는 최소한의 질문을 던져주게 해줬다. 예.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네. 어제도 율법을 얘기했지만 네.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지라는 네. 어떤 그 룰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세계에서 내가 뭘 지키고 살고 있지를 생각하게 하는 룰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율법은 그 차이를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고 있는 음. 지점이다라고 네. 보지 않으면 네. 율법에 있는 조항을 계속 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신앙을 가져서 절대로 그렇다기보다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철학자들의 그 모든 노력들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들 반응이 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예, 락항도 존재에 대한 그렇고, 질문이 예, 예. 철학의 기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플라톤 때부터 그리고 동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다들 그 생명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여러분 막장 드라마든 모든 드라마 보세요. 음. 사람이 누군가가 죽거나 음. 아니면 내가 죽었다 살아나거나 이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갑자기 막 막장 드라마 서로 찍고 싸우고 막 난리 치다가 갑자기 뭐 아버지가 하고 쓰러져. 그래서 병원에 그러면 눕게 화해. 돼. 그러면 이제 막 다시 해결을 하고 막 왜 이럴까? 그럼 결국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네. 얘기하는 거,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내몰리게 네.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진짜 살아있다는 게 뭐지?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거의 진짜 의미가 뭐지? 라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논리는 정말 예. 어떤 이론보다도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을 당겨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종교의 세계도 그렇지만 근데 보통 종교가 잘못되는 경우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마치 승천하는 듯한 그리고 내가 여기서 현상에서 뭔가를 잘하면 죽음 이후에도 잘할 거라는 이 오해된 학습 이런 것들이 우리로 네. 하여금 네.
본질을 보는데 그렇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글쓰기나 우리가 영적 예술 행위, 영적 기도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 타인의 언어로 규정하는 것들을 지워보고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보는 거. 만약에 주요 목사님 예를 들면 주요 목사님의 기표의 연결성들은 어떻게 되냐? 신혼이 엄마라든지 아니면은 아트교회 목사. 어색하네요. 신혼엄마라고 들어본 적이 그렇죠. 없어요. 아트교회 목사, 뭐 홍대 박사. 그러면 홍대는 또 연결돼요. 홍대는 문화예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로 또 연결이 되죠. 자, 이런 관계들을 한번 다 지워보고 그러면은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인선씨를 인선씨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기표의 다발들을 다 지워보고 나올 수 있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뭔가가 표현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진짜 욕구로 이제 화단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기성이 처음 왔을 때 사실 보통 이제 자기소개를 자기가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학습된 자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보고 있는 이 생각으로 얘기를 해봐라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이런 기표들을 보면서 네. 처음에 네. 제가 하얀지를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신학할 만한 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저도 기표들에 의해서 종합된 자료예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른 거죠. 근데 기표가 기표로만 머무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기표에 대한 저는 그죠. 우리 이진혜 대표님도 맨날 고민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상태들. 저는 사실은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원이가 저기 하는데 그 지난번에도 내가 전화해서 야 뭐 좀 도와줘 했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되게 급한데.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그 들었는데 순간엔 급했을 거예요. 맞아. 그 순간에 신혼이한테는 급한 거지. 그 그렇죠. 게임에. 그래서 나는 승급전일 수도 있고. 왜냐면 얘는 예. 이미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내가 2차적으로 부탁을 네. 하려고 한 거였었는데 네. 그럼 내가 후순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상하지 맞아. 않았거든요. 그치. 그 요구의 편차가 있는 그쵸. 거예요. 신혼이한테는 그 요구가 걔는 이미 예. 그걸 진행하고 예. 있었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뭔가를 요구한다. 맞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예. 만약에 게임은 이건 하찮은 거고 내가 요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재 대표님 시험도 치는 거 아니에요? 이놈 아니 시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으니까. 예. 근데 그래 너의 요구를 인정해주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이라는 지금에 네. 있는 현상들이 네. 그 굉장히 파괴적이고 맞아. 굉장히 이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예. 갈등의 분출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사춘기라는 개념도 조금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 분출을 하는 구석이 정말 없어요 현대사회에. 맞아요. 더 정교하게 예. 더 기준적으로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맞아요. 죄송해요. 그 분출이 다 엔터테인먼트화 된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분출하려는 것들은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럼요. 음악을 춤을 듣는다든지 춘다든지 그렇게 노래를 되는 거죠. 한다든지. 예. 근데 그 게임이라는 영역에서는 폭력성과 이 갈등의 분출이 허락된 장소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더 폭력이 생긴다. 물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기표에 익숙한 사람이 기표에 더 빠지듯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기표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세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저는 분명히 무의식 세계에서 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신학은 그거를 끄집어내줘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요즘은 무슨 게임을 하고 있지?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게임을 엄마들은 이제 게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게임의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전쟁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를 막 건설하는 게임도 있고 뭔가 막 관계적으로 하는 게임도 있고 그 알아서 자기가 과목별로 그리고 혼자 하는 게임이 있고 관계를 갖고 하는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쟤는 저런 부분에 지금 조금 그 충돌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모르는 모습을 그 게임할 때 나오죠. 보통 게임할 때 쓰는 용어는 이 엄마하고 하는 용어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자기네들끼리 막 나올 때는. 오늘 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용어들을 볼 때 우리 아들 안에도 저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저하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을 보면서 얘에 대한 상태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라칸이 얘기하고 우리가 철학 속에서 계속 네. 생각이 음. 사실은 무궁무진한 우주의 한 존재들로 하나씩 있을 텐데 네. 이게 학습되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러게요. 진짜의 발견에 네.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주 휴일이긴 하지만 아예 종교로 넘어간 융을 한번 조금 생각의 살펴주시면서 지도. 예, 생각의 지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더 페르소나는 확고해질 것 정말 같고요.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예술하거나 상담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좀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담하시면서는 저는 라캉을 다 따를 거는 조금 반대는 하지만 라캉을 그냥 심리나 상담 치유에서 배제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한 상담자의 이 상징적 프로파일링이 조금 이 상담하시는 분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이 됐고 저분이 왜 저런 감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태도로는 라캉을 볼 수 있는 태도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예술을 하게 돼서 라캉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나의 예술 행위가 길들여져 있지는 않는가를 항상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냥 그게 흔히 우리가 항상 자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기술을 늘리는 상태. 그러니까 저도 늘 글을 쓸 때 반성하게 되는 게 내가 그냥 글 쓰는 기술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게 기표 노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기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좀 의식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삭 씨도 예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냥 기표를 그냥 이렇게 콜라보 하는데 만족감을 느끼는 건가? 아니면 기표들이나 오브제를 콜라보 시켰을 때 나오는 그 중화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적 섬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타르시스 그런 내적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든지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성 씨도 이제 신학을 준비한다니까 하신 말씀인데 성경을 볼 때 아니 뭐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버려. 아니, 뭐 정하지 이러면 안 되죠. 마시고요. 지금 정하지 그런 말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와서 네. 보고 있는 지성 겁니다. 씨도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질문하는 그 행간의 의미. 예수님이 만약에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었을까? 그러니까 그 무리를 걸었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네. 와 그렇죠. 우리를 걸어서 나 예. 걷고 싶다. 예. 베드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수님 그 말씀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5천 명 먹일 때도 그냥 불쌍해서 먹였겠지가 아니라 저게 왜 갑자기 광야에서 먹였을까? 그럼 딴 때는 왜 안 먹였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안목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표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의 학습 구조는 늘 질문은 답을 부른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의 이 예. 표류 맞아요. 또 다른 질문을 즐거워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죄송하게도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이유는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2차 아까 소외만 그랬잖아요. 심화된다니까. 아니에요. 2차 소외. 왜냐면 거울에 비춰진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네.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는 건데 네. 이 거울로부터 가장 자유로우면서 상황의 아.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네.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또 얘기들을 나누면 아, 그 사람만큼 제가 또 확장되는 걸 느끼는데 그 동기부여가 사실은 제약받는 거에 이 사회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차단하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융이 강조하는 게 그거는 개성화, 인간의 누구나 고유한 존재. 고유한 그럼요. 존재.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맞아요. 코로나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내 체질에 맞는 왜 이렇게 좋아하시면 단절된 거리두기의 예. 사회 막 이런 것들. 맞아요. 그 고독과 맞아요. 그거 얘기 그리고 이진혜 대표님 그 아이덴티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성 씨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얘기할 텐데 섹슈얼리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를 사귄다, 남자친구를 사귄다 때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 걸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투영된 나루, 여성성인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조금 오인된 사랑의 감정이 아닐까. 그리고 남성도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혹시 소유욕에서 기반한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뭘 사랑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근데 있어요. 사랑하기 참 어렵죠. 예. 그래서 라캉이 연애를 많이 하긴 했는데 진짜 제대로 사귄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식으로 볼 때.
그건 아마 계속 데이트를 하는데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맞아. 네, 내가 지금 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의미는 사랑일 걸까 아닐 걸까? 짜증나지. 그러니까 철학자하고는 사귈 만한 건 아니다. 뭐 근데 이런 거죠. 그거로부터의 이제 넘어섬이 생기면은요. 뭐 저는 저하고 우리 아들 관계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관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넘어서면 정말 이게 넓어져요. 저는 사실은 뭐 아들하고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기도 어렵다. 아 교회 왔어? 뭐 이러고 끝나는 편이지만 가장 잘 통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 넘어섬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내가 엄마로서 내가 어떤 부분에 학습된 많은 요소들이 네. 나를 지배할 텐데 뭐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는 계모라고 불려요.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그 친엄마라는 상징, 맞아. 기표가 주고 대표님도 있는 변화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네. 그것도 사실은 인간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필요하고 이걸까 저걸까 그 넘어서는 단계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우리가 가지는 이 문화적인 부분들이 그런 거죠. 지금 적어도 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그렇죠.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독려해 주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질문하는구나. 하는 질문의 모음 이 세계가 될 수 있다라 그러면 네. 그게 안정감으로 예, 오히려 그렇죠. 그게 안정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질문하게 나 왜 질문 안 하고 있지 요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늘 젊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가 없이 그냥 한 말씀은 한 그냥 말씀은 예, 그래도 이렇게 저기 그러면 한 말씀을 뭐죠? 누가 대표를 대표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리고 좀 나름 쉬는 시간에 저희 우리 밥 지성이는 먹으면서 마스크를 딱 얘기하시죠.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러는데 혹시라도 맞아, 지성이 오늘 기회를 안 예, 주면 안 되니까 예, 오늘 느낌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어떻게 네 우리는 느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가 옮겨와 그냥 나 잘못 눌러가지고. 거꾸로 사실 전반적으로 이해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관점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근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배운 걸 토대로.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오래 해줬으면 왜냐면 이 시대에는 사실은 생각하지 마. 이 문장이 훨씬 더 많거든요. 원래 빨리 결정해. 선택해.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돼. 먼저 나가야 돼. 막 이러는데 왜냐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동안 남들은 다 한다. 막 이런 걸 강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두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라는 게 저는 그게 신학의 기초입니다. 궁금한 게 아니 이미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 안 해도 괜찮아. 아니 궁금한 것만 있었는데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기표라는 거를 어쨌든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어쩌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게 기표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근데 그 기표가 있는 것 자체 그 기표의 중요성 이제 그렇죠. 네. 기표가 없으면 사실은 기의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뭐를 agree를 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유가 그 기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이제 컴퓨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뭐 culture 문화를 만들든지.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라칸에서? 우리 분리주의 얘기를 하면서 차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표가 쓰일 때 기표가 하나의 규칙이 되잖아요. 근데 그 규칙이 갖고 있는 것 안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해왔던 요점에 의하면 그 규칙 안에 그 폭력성이 있다는 거죠. 바이올런틱한 부분이. 왜 그게 폭력성이냐? 우리의 진짜 주체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태도가 필요한 게 기표를 중립화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표를 등한히 여기거나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기표가 갖고 있는 쓰임새의 원래 쓰임새를 조금 회복하자는 게 오늘 라칸과 지난주에 소시르를 배웠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게 활동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이 계속 네. 시대가 네. 하면서 바뀌어진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바뀌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기의의 어떤 표현, 자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이거야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안주하는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이게 우리가 기표잖아요. 네, 질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생명체의 속성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 왜냐하면 이 기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폭력성이라는 예, 뭐 언어 폭력이라고 그냥 단적으로도 얘기하지만 근데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기표를 떠나서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맞아요. 그런데 이 기표가 오염되고 기표의 폭력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거기에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조차를 못 하고 사는 이제 그 시점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또 기독교는 정말 이 기표가 중요한 이유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어떤 종교에 비해서 그냥 성경 외에는 없잖아요. 기독교는. 그리고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거를 기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수많은 오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적 사고를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사실은 신학을 한다, 신학 활동을 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철학적 사고를 하는 건데 이 철학 너머의 세계를 철학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마치 이상희가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내기 전에 누군가의 거를 통해서 계속 그림이라는 것에 그 기초를 쌓았던 것처럼. 그리고 뭐 우주선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표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노선을 할 수 있게 되듯이 그런 부분들을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고 있고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들이 우리에게 기표만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현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외워서 써야 되고 답을 맞춰야 되고 하는 이런 거에 너무 우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눈을 뜨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학습된 것들에 잠겨 있잖아요. 위에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죠. 그 학습은 처음부터 어떤 근원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처음 학습을 만든 사람, 처음 컵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이걸 왜 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라는 근원적인 부분과 현상의 세계의 간격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인선이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하고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어제 그 죄송합니다. 오늘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저녁에 생일이라고 부모님한테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일인데 원래 부모님하고 밥 먹는 게 맞나? 그랬더니 뭐 이사이 들었고 저녁은 먹죠. 이래서 역시 이사이는 다른가? 결론은 여자친구가 없구나. 기표예요. 기표의 본성이에요. 한마디 해주시죠. 원래 그 짧은 소설 공모전이 있어서 그거를 류진아 권해서 하려고 했는데 원래 어제까지였어요. 근데 뭐 소설을 계속 근데 소재 자체가 그 이번에 하루키 책에서 단편 소설이 나왔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나에 대한 짧은 소설을 쓰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뭘까? 그래서 내 배경을 내 경험을 계속 주제 삼아서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목이 딱 떠오르는 게 jitter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지를.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하네. 신경 과민성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래서 동생한테서 들은 얘기고, 동생한테 지랄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럴 이러다가 그냥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 나에 대한 나를 덮고 있는 기표들을 다 벌었을 때, 그게 저는 일단 근원적으로부터 부모님과의 단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뭐 예술을 한다, 뭐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했을 때 정말 노출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그 문장을 썼을 때 제가 딱 경험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대학교 딱 졸업 공연 때문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오셨었는데 딱 뒤에 차를 타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부모님인데. 네, 이게 봤는데 이 사람들 누구지? 이런 마음들이. 이 마음들가 되게 그러죠. 그가 나의 어머니야. 그래서 너무 낯설더라고. 가는 도중 내내 그게 저한테 굉장히 컸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실 부모님을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냥 네, 엄마 아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끔 영희 막 이렇게 부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요즘 명찬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진짜 뭐 장난스럽게 할 때도 있는데 진짜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 이제는 단절의 시기구나라는 시기가 확실히 왔거든요. 23살 때.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름이 진짜 그래요. 이름이라는 게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와 나의 관계성을 인정하는 거죠. 네. 오히려. 근데 그동안은 저쪽에 의해서 내가 이름 지어진 존재였다면 내가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이제 서로 내 안에서의 저 사람에 대한 관계를 의미게 된다. 라는 측면이고 김신우 씨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진짜 다 배제하고 내 안에 그냥 스스로 소생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발견해야겠다라는 그 어떤 의식만 갖고 소설은 내려놨는데, 근데 저는 쓰고 싶어요. 언젠가는 지금 그런 주체에 관한 주제를 가진 소설들이 지금 계속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돼요. 4월달에 그거 소설 수업 같은 것도. 네, 그래서 되게 오늘이랑 비슷했던 오늘 주제랑 비슷했던 거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유경이가 한 3, 4년을 게임 때문에 지랄했잖아요. 지랄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확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요즘은 거의 게임 때문에 뭐라고 저기 하지도 않고 많이 이렇게 잦아들었더라고요. 근데 어제 완전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책 놓을 자리가 없어. 책상이 좁아. 책을 네.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이 아까워. 그동안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일시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이나 의지가 그럼 일시적이어도 그 이유는 다른 거예요. 일시적이어도 그 비포 애프터는 똑같이 게임을 해도 다른 거죠. 그렇죠. 똑같이 해도 이제 달라지고. 엄마가 규제를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또 그렇시네요. 이것이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그냥 유경 씨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 나도 유경 씨라고 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진짜 어제 진짜 낯설더라고요. 얘가 점점 자기를 찾아가나 이런 생각.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 볼 때 보통 엄마들이 막 아들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하는데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신원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면 그냥 아들을 내가 엄마 같다 이런 생각 때문이지 이름을 부르는 거는 좀 중요하다. 목사님 아버님 그 이름 부르는 건 좀 자제하시겠다. 그러다가 누구 시끄러다가. 아니 저도 되게 좋은 세상이 있어 저희 가난. 그게 상호 간의 합의가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상호 합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일방적인 폭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10이죠 12 그러면. 하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11로 가요. 왜 이래요? 상호 합의가 있어야지. 상호 합의. 맞아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이 등치가 이제 커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아빠 이름을 만약에 자기가 부른다.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영모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지 이제 그러면 영민이에요. 그 영민을 건드린 거지. 광고 감옥사님 난리 나지 지금 이렇게. 난리보다는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네,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네.
그럼 이제 기표에 이미 한번 이미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래요. 유진도 한마디 하세요. 저는 아까 목소리가 작아서 아니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걸로 뭐 쓸수 정리해서 쓸 수도 있겠다. 영감을 받아서 자기네 소스를 아니 그냥 저는 얘기를 듣다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이어서 약간 벽돌 깨기 게임이 생각이 났는데 왜 벽돌 깨기 게임이 계속 깨야지. 네 이렇게 그 프레임 안에서 쌓여 있는 그 벽돌들을 이렇게 깨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게 그 프레임 안에 어떤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기표와 기의 같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파괴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생명을 발견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됐고 이 게임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깔아줘야 되겠다. 게임 하라고 오늘부터 막 게임해. 그래서 그 과정 그 활동 자체도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벽돌을 다 깨고 난 넘어서 그 세계를 위한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왜 벽돌을 깨면서 쾌감이 있을까? 단순히 그 게임의 룰이라서 그럴까?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죽이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환호하고 있을까? 사실 그런 감정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 중요하죠. 왜냐면 게임의 룰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솔직히 말하면 심리학적인 건데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건드려주면서 쾌감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나는 왜 사람을 죽이면서 막 단순히 그냥 이게 점수를 내는 거니까 라고 보기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죠. 게임들 안에서도 기표들이 그럼요. 거기에 그럼요. 근데 그 기표를 깨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한 쾌감을 사실 느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다시 이제 하연의 근데 이제 요즘에 하는 게 계속 비슷한 요즘에 하는 게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방향성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철학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내 안에 있던 게 정리되는 것도 넘어서 그냥 정리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소시르가 얘기하는 것도 기표 기이라는 방향성이랑 오늘 락강이 얘기했던 기표와 기의 방향성이 솔직히 맞는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서로 그냥 가지고 있는 언어의 체계로서 설명하니까 뭐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결국엔 방향성은 거기에 모든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흐름과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기표에 함몰되는 과정 또한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근데 인간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신학이라는 거가 계속 갈수록 명확해지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신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엔 제가 하는 이 학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얻게 돼요. 네,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결국엔 이 길로 가고자 하고 있구나. 결국엔 인간의 어떤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구 자체는 결국에는 신으로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그 창조의 인자가 들어 있구나 인간 안에는. 이런 사람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뿌듯하죠. 인자. 그리고 결국에 인선이 형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단절이라는 것도 결국엔 전 단절보다 분리라는 단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부모와 분리, 뭐 어떤 형제와 분리,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 결국에는 그것이
기표가 아닌 기와 기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지. 기와 기. 예, 기와 기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엔 새로운 나이면서 동시에 원래의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게 신앙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왜 이래? 제가 나중에 다닐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네, 그게요. 저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언어라는 네. 그 체계의 확장이 되는 거지. 결국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와 정말 새롭다 이런 게 이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면서 그냥 맞아,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하는 그 융도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 융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소시를 갔다가 락강 갔다가 다음에는 그 너머에 있는 아예 종교처럼 얘기하고 있는 융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그럼 최종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에는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학문적에서 성경에 가장 맞닿아 있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융일 뿐인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결국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최상의 언어는 사실 우리가 침묵이라는 거 이미 얘기했었지만 그 침묵 이전에는 탄성? 그러니까 감탄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탄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감탄사로밖에는 다른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밖에는. 근데 그 아예 정말 얼마나 많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표들은 사실은 정점을 향해서 나가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이라고 그것도 기표로 얘기하는데 침묵의 더 넘어서의 세계죠. 그게 내 영혼이 진짜 이야기하는 방식이겠구나. 사실 방언이 그런 거. 그렇죠. 원래 방언은 그래야 되는 건데 이 방언이 이게 샬라샬라가 되는 바람에 오순절 때 방언이 그런 거.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감탄사의 연발이 사실은 방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너머로 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도 밖으로 나오는 언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세계에서 소통하는 그 욕망. 근데 결국에 남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는 그게 자체가 침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죠. 없는 네. 없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아까 내가 외국에서 뭐 치킨을 하나 못 사 먹었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구나. 네. 방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죠. 그럼요. 네, 진짜 네. 예술. 기를 찾아, 그러니까 이 표현을 빌리면 피카소도 기를 찾아- 방언이잖아요. 사실 그 시대로 봐서는. 맞아. 지금은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해석이 있지 솔직히. 그럼요. 그게 맞아요. 이해 영역은 아닌 거. 그럼요. 네. 오늘 또 아이고, 의미 있는 이 락항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눠봤는데요. 네, 락함을 네. 좋아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네. 그 3월 재밌죠? 3.1절 네, 공휴일이지만 뭐 그냥 어쨌든 편하게, 나오실 수 모여서 있는 분들이 프로이트에 계시고.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융, 최종으로 융이 그렇죠. 융입니다. 죄송합니다. 융 오빠 얘기를 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네. 이제 철학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즌 이렇게 해가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철학의 원류인 결국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로 테스형 그렇게 왜 결국은 이 현대 이 모든 철학들은 그리로 기원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원류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언이 플라톤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